여기가 204페이지. 204페이지고 우리 여기부터 제재 연구부터 보면서 시작할게요. 예원이가 3분 정도 늦는다고 했는데 우리 1분만 더 기다려보자. 3분 늦는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중간고사가 좀 예상보다 좀 부진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친구들은 기말 대비에 대해서 뭔가 방향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다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중간고사 때 약간 부진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기말고사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지금 내가 문제가 뭐였고 그 문제를 약간 이렇게 개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하고 있어요? 문제가 뭐였던 것 같은지 일단 그 분석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건 사실 답이 아니거든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건 사실 답이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한다고 했을 때 되게 많은 문제를 풀어서 그 문제에서 내가 정답률을 확인하려고 하잖아.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되게 국어를 안녕? 암기 과목처럼 대하는 경향이 되게 커. 사실 그게 내신 대비의 문제가 굉장히 크게 되는 지점인데, 원래 이전에 풀었던 문제는 전남친 같은 거야. 하나 이전에 풀었던 문제는 전남친 같은 거고, 새로 푸는 문제는 이제 새로운 소개팅 자리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소개팅에 나갔는데 전남친이 까르보나라를 좋아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도 까르보나라를 좋아할 거라는 보장이 전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파스타 좋아하세요? 까르보나라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눈치를 살펴서 이 사람의 성향과 스타일을 분석해야 되는데, 나는 과거에 전 남친이 까르보나라를 좋아했으니까 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대하는 게 내신에서 진짜 크게 문제가 되거든요. 특히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자습서도 풀고 평가문제집도 풀고 뭐 여러 가지 워크북도 풀고 날개달기 문제도 풀고 추가적인 뭐 족보닥한 문제, 나무 아카데미 문제 되게 많이 풀잖아. 그러니까 이걸 약간 암기 과목처럼 문제를 생각해서 계속 그걸 암기 과목처럼 풀어내려고 하니까 내가 새로운 판에서 새로운 형태의 문제를 풀 때 이전에 풀었던 문제가 계속 생각나는 거지. 그거는 약간 이런 의미에서 답이 이거였는데? 이렇게 되는 게 사실 내신 대비에 되게 큰 장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다는 건 내가 어떤 개념을, 이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새로 획득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공부한 걸 확인하는 거지. 내 독해력 자체를 확인하는 거니까 이 문제를 풀었던 경험을 가지고 새로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면 그건 진짜 문제가 돼.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겠지만 일단 열심히만 하는 친구들의 오류가 그거야. 문제를 열심히 푸는데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어내서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학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 이전에 그 문제에서 학습한 개념을 가지고 새로운 문제를 푼다. 이거는 진짜 잘못된 방법인 거고, 이 새로운 문제는 항상 새로운 판이니까 정답은 5개 중에 하나죠. 5개 중에 하나잖아. 그럼 그 5개 중에 하나가 뭔지를 이 새로운 판에서 눈치를 잘 봐가지고 골라내야 돼. 이 남자는 까르보나라를 좋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봉골레를 좋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로제 파스타를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눈치를 잘 봐서, 아니면 떡볶이를 좋아할 수도 있고, 이게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문제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잔소리로 일단 시작을 해봤고, 자, 오늘은 근대 과목의 원리와 사회를 배울 건데, 여러분들이 물론 내용에서도 굉장히 많이 얻어갈 게 있겠지만, 내용적으로도 획득해야 되겠지만, 읽기 방법 차원에서도 좀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제재 연구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재 연구에서 갈래는 논설문이야. 자, 논설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주장과 근거가 되겠죠? 자, 주장과 근거의 성격이 되게 명확하게 다른데, 주장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
그러니까 주관적인 의견이 중심이 되는 부분. 그런데 근거는 어때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니까 주장에 비해서는 의견보다는 좀 사실적인 부분에 가깝지. 그래서 우리가 논설문을 읽을 때는 항상 이 부분은 글쓴이의 의견인가 아니면 글쓴이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 사실 부분인가 그걸 좀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야 될 것 같고, 자, 설명적, 묘사적, 분석적, 패놉티콘, 일망, 감시, 감옥. 일망이라고 하는 것은 한 곳에서 바라보는, 한 곳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게 일망의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감시하는 감옥. 주제는 일망, 감시, 감옥의 원리. 이게 일단 첫 번째로 나올 거고, 그 원리를 통해서 권력의 작동 방식이, 얘가 원리가 이러니까 권력의 작동 방식은 이럴 것이다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글인데, 여기 특징 있죠, 특징. 항상 여기 제재 연구가 모든 단원마다 존재하고, 그럼 이 제재원 연구를 보면서 우리는 뭘 얻어가야 할까? 여기서 드러나는 특징이 그래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게 시험 문제에서 되게 중요하게 출제되는 요인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권력의 작동 원리라는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인 대상인 감옥과 관련지어 설명한다. 그럼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게 있어.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라는 걸 우리가 문학 시간에 많이 배웠잖아요.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할 때처럼. 동짓달 기나긴 밤이라는 시간은 눈으로도 귀로도 코로도 뭐 혀로도 피부로도 느낄 수가 없는 추상적인 어떤 관념인데, 그걸 잡아서 늘려서 잘라서 둘둘 말아서 집어넣었다가 쭉쭉 편다. 이렇게 구체화하는 그런 것들을 배운 게 아마 기억이 나시죠? 여기도 그렇게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하는, 구체적 대상에 비유하는 그런 지점이 있다. 여기서 우리가 추상적이다라는 언어, 그러니까 이 언어의 뜻, 구체적 대상이라는 언어의 뜻을 모르면 여기서 그걸 발견할 수가 없겠죠. 추상적인 거 뭐예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으로 못 느낀다. 구체적은 그 반대.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으로 느낀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관련지어 설명한다. 요거를 이제 본문에서 찾아가야 하고, 두 번째로 지하 감옥과 일망 감시 감옥을 비교대조하여, 그러면 두 가지 대상. 비교대조는 혼자 돼야 안 돼요? 이혜원을 비교해봐. 이렇게는 안 되잖아. 이혜원과 뭐 윤희상을 비교해본다. 비교는 뭐가 비교죠? 공통점. 공통점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가진 어떤 속성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것의 정도를 따지는 게 비교예요. 예원이는 어제 3시간 공부했어. 희상이는 어제 5시간 공부했어. 그러면 예원이보다 희상이가 공부를 많이 했다. 이렇게 되는 게 비교인 거지. 대조는 뭐가 대조예요? 두 대상의 차이점. 예원이는 모자를 안 썼는데 희상이는 모자를 썼다. 이렇게 썼다 안 썼다 이렇게 약 정반대의 차원에서 다뤄지는 게 대조. 근데 대조와 비교는 국어에서는 개념상으로는 그렇지만 문제에서 실현될 때는 대조와 비교를 엄밀하게 쪼개진 않아요. 약간 그 지점이 우리가 좀 어려운 거야. 문제에서 눈치를 잘 봐가지고 여기서 비교는 공통점만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여기서 비교는 약간 공통점 차이점을 다 아우르는가, 이런 거를 생각해서 문제에 그때그때 내가 순발력 있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전에 풀었던 문제에서 이거는 비교가 아니라고 있어. 근데 이 세 판에서 내가 그걸 적용해가지고 또 문제를 풀게 되면 거기서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 거야. 예전에 풀었던 문제를 끌고 와서 집어넣으면 안 돼요. 되게 중요한 얘기야. 자, 여기 비교대조에서 일망감시 과목의 특징을 설명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가야 될 게 뭐냐면, 비교는 혼자 안 된다고 했어요. 그쵸? 뭐랑 뭐를 비교했어? 지하 과목과 일망감시 과목인데 이 두 개의 비중이 지금 동등해요? 아니에요. 이거 두 개를 비교하고 대조해서 결국 뭘 알려고 하는 거야? 후자. 일망감시 과목을 알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비교대조되는 이 두 대상이 대등한 관계가 아니다.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해주고, 그걸 통해서 얘가 주인공이다. 일망감시 과목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 얘가 목적이었다.
그럼 그런 지점이 이 본문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찾아가면서 읽어보는 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죠? 자, 첫 번째 문단. 자, 근대 감옥의 원리, 벤담의 페놉티콘의 원리는 잘 알려져 있다. 자, 여기가 이제 이 구간의 제목이 될 것 같아요. 벤담의 페놉티콘의 원리는 잘 알려져 있다. 이게 이 구간의 제목, 중심 소재. 일망. 한 곳에서 이렇게 한눈에 바라보는 게 일망, 페놉티콘의 의미. 자, 주위는 원형의 건물이 에워싸고 있고 그 중심에는 탑이 하나 있다. 탑에는 원형 건물의 안쪽으로 향해 있는 여러 개의 큰 창문들이 뚫려 있다. 주위의 건물은 독방들로 나누어져 있고 독방 하나하나는 건물의 앞면에서부터 뒷면까지 내부의 공간을 모두 차지한다. 선생님이 예원이랑 예비고일 때 처음 만났을 때 글을 읽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주어와 주어가 아닌 그 뒷부분을 분리하는 거였어요. 그쵸? 그걸 가장 먼저 해줘야 되는 이유가 뭐야?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이 문장이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 여기 이 구간이 그런 훈련을 하기에 되게 적절해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주위는 한 머릿속에 주위를 떠올리셔야죠. 주위는 원형의 건물이 에워싸고 있고 원형의 건물이 에워싸고 있고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 도넛 같은 게 떠오르겠지? 도넛 같은 거 그리고 그 중심에는 탑이 하나 있다. 그러면 그 도넛의 중심에 탑이 하나 있다. 이걸 머릿속으로 떠올려야 돼. 자, 그 다음에 그럼 탑에는 이 탑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고 탑에는 원형 건물의 안쪽으로 향해 있는 여러 개의 큰 창문들이 뚫려 있다. 어디예요? 탑에요. 자, 주위의 건물 하면 또 뭐 생각나요? 도넛. 주위의 건물은 독방들로 나누어져 있고 자, 주위의 건물이 독방들로 나누어져 있고라고 하니까 얘가 어떻게 쪼개져 있는지 아직까지는 머릿속에 그려지기가 어려워. 이게 이 도넛을 어떻게 쪼개는지 우리가 아직 잘 모르니까. 자, 독방 하나하나는 건물의 앞면에서부터 뒷면까지 내부의 공간을 모두 차지한다. 이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어. 건물 앞면에서부터 뒷면까지 내부의 공간을 모두 차지한다니까 이제 이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돼요? 이 도넛들이 각각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죠? 그림을 보지 않아도 지금 여기서 중심에는 탑에는 주위의 건물은 독방 하나하나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뒤에 학습활동에 나오는 그 그림을 떠올릴 수 있어야 돼.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그리고 출제자가 이것을 바꿔치기 했을 때 자, 이 주위에 탑에는 여러 개의 창문들이 뚫려 있다 라고 하면 주위에는 탑이 없어. 그치? 여기서 이 출제자가 여기서 막 바꿔치기 해가지고 이 주위와 탑의 속성을 섞어서 너네한테 이걸 알아챘는지를 물어보려고 할 때 이렇게 쪼개서 인식한 게 좀 중요한 읽기의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으로 내려와서 독방에는 두 개의 창문이 있는데 그럼 독방 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이 도넛의 한 칸, 이게 생각나죠? 독방에는 두 개의 창문이 있는데 하나는 안쪽을 향하여 탑의 창문과 마주하는 위치에 나 있고 그럼 이 하나는 여기 1번 위치에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바깥쪽에 있어서 여기 2번 위치에 다른 하나가 있는 것 같죠? 여기 1번 위치, 2번 위치 바깥쪽에 있어서 빛이 독방의 구석구석 스며들 수 있다. 따라서는 어떤 접속어예요? 앞에 있는 거랑 뒤에 있는 거랑 무슨 관계? 앞에 있는 게 원인, 뒤에 있는 게 결과? 따라서는 인과관계를 만드는 접속어죠. 자, 중앙의 탑 속에는 감시인을 한 명 배치하고 각 독방 안에는 자, 광인이나 병자, 죄수, 노동자, 학생 등 누구든지 한 사람씩 감금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 탑이 이렇게 있고 그 탑에 감시인을 한 명 배치하고 독방 안에는 이렇게 또 다른 속성이 주어지는 거 확인해서 탑 속에는 감시인, 독방 안에는 광인이 뭐예요? 미친 사람, 정신병자. 그 다음에 아픈 사람, 죄수. 여기서 아픈 사람 병원에 가지 왜 여기다 감금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약간 너무 현대에 살아서 그런데 원래 병자들은 이렇게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게 원래 되게 오랜 역사 속에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거든. 그래서 아픈 사람들 다 격리됐어요. 지금 코로나 환자 격리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 사회에서 쫓아냈어. 죄수, 노동자, 학생 누구든지 한 사람씩 감금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여기에 열거, 광인, 병자, 죄수, 노동자, 학생 열거되는 이 대상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이 열거되는 대상들의 공통점은 약자, 사회적 약자, 힘이 없는 사람들. 자, 얘네들은 사회적 약자이고 사회로부터 이렇게 권력이 없는, 소외당하는 그런 존재. 누구든지 한 사람씩 감금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역광선의 효과를 이용하여 주위 건물의 독방 안에 있는 수감자의 윤곽이 정확하게 빗속에 떠오르는 모습을 타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럼 역광선의 효과의 기능이 뭐죠? 역광선의 효과의 기능이 수감자의 윤곽이 정확하게 빗속에 떠오르는 모습을 탑에서 파악할 수 있다가 역광선의 효과가 되겠죠? 역광선의 효과가 이 말을 말하는 거고, 각각의 수많은 감방은, 독방은 완전히 개체화되고, 개체화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하나 분리. 하나하나 분리되고 항상 밖의 시선에 노출되어 있어서, 그럼 봐봐, 이 개체화되고니까 개체화와 노출은 어떤 관계예요? 개체화되고 노출되어 있어서 이거 두 개는 동등한 관계죠. 고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럼 이 어서니까 이 어서 앞에는 뭐야? 원인이지. 그럼 원인이 개체화되는 거 하나, 노출되는 거 두 개,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한 사람의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수많은 작은 무대들이 나열된 것과 같다. 그럼 원인이, 자, 개체화된 거 하나, 밖의 시선에 노출된 거 두 개, 이 1번, 2번 원인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근데 마치 이런 것과 같다. 이거 뭐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다. 비유적 표현. 자, 여기 비유적 표현 중에 직유법이 사용됐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문학 작품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설명문, 논설문을 배우는 건데, 그럴 때 비유적 표현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그것과 원관념을 연결지어 생각해야 되겠죠? 여기서 한 사람의 배우는 누굴까요? 그렇지, 수감자. 자, 수많은 작은 무대들은 뭘 말하는 걸까요? 개체화된 독방 하나하나를 말하는 거겠죠? 자, 이 작은 무대는 독방을 하나하나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나열된 것 같다. 일만감시의 이 장치는 끊임없이 대상을 바라볼 수 있고 즉각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끊임없이 대상을 바라볼 수 있고는 감시가 지속적으로 가능하고 즉각적으로 판별한다는 건 뭐예요? 하은이 자네? 하은이 안 자네?를 알아챌 수 있는, 즉각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그러한, 자, 여러분 이글 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 범위 안에서 교과서에서 그러한, 이러한, 이와 같은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봐야 돼? 그게 무슨 뜻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돼. 왜냐면 그게 시험에 나올 거예요. 여기서 지시어 나오는 거, 그러한 공간적 단위들을 여기서 그러한이 의미하는 건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이 그러한이 의미하는 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그러한의 의미가 되겠죠? 그러한 무슨 뜻이야? 끊임없이 감시 가능하고 즉각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공간적 단위들을 구획 정리한다. 자, 요약하건대 이곳에서는, 이곳 어디예요? 일망감시 과목. 자, 이곳에서는 지하 과목의 원리가 뒤바뀌어 있다. 그러면 이거를 뒤바꾸려면 먼저 뭘 얘기해 줘야겠어? 지하 과목의 원리를 얘기해 줘야겠죠? 지하 과목의 세 가지 기능, 감금하고 빛을 차단하고 숨겨두는 기능 중에서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감금하는 거는 남겨놓고 뒤에 두 가지, 빛을 차단하고
숨겨두는 기능, 이 두 가지를 없애버린 형태. 자, 그럼 여러분 지하 감옥의 원리 세 가지 찾아서 말해줘봐. 감금, 비차단, 숨겨두는 거. 그 중에서 일반 감시 감옥과의 공통점은 감시하는 거. 차이점은 빛을 차단하지 않고 숨겨두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본문에서 그 정보를 찾아야 돼. 본문에 정리된 거는 정리된 걸 보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본문에서 얘를 쏙쏙 뽑아낼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일반 감시 감옥에서는 충분한 빛과, 그럼 이 충분한 빛은 이것의 반대죠. 대조. 자, 여기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충분한 빛과 감시자의 시선이 지하 감옥에서 보호구시를 하던 어둠의 상태보다 훨씬 수월하게 상대를 포착할 수 있게 한다. 자, 보다 나왔으면 이거 비교예요, 대조예요? 지하 감옥에서도 감시자가 수감자를 포착해, 감시해. 그런데 거기보다 훨씬 쉬워니까 얘는 공통적인 요소를, 정도를 비교하는 거죠. 여기 지금 비교가 사용되어서, 자, 여기 일반 감시 감옥과 지하 감옥에서, 자, 빛을 차단하지 않는다. 충분한 빛, 대조가 되는 지점이랑 비교가 되는 지점을 잘 파악해서, 아, 이게 여기를 말하는 거였어. 이렇게 비교 대조가 요 문단을 말하는 거였어. 자, 요렇게 요 특징이 실현된 지점 우리가 연결해서 잘 봐야 될 것 같고, 읽으며 생각하기 요 지점 볼게요. 여기 오른쪽에 읽으며 생각하기 요 지점. 감시자가 독방에 있는 죄수들의 모습을 모두 볼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인가? 무슨 원리? 역광선의 원리. 자, 여러분 본문에서요, 역광선의 원리가 가져다주는 효과를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어디예요? 역광선의 원리가 가져다주는 효과. 찾았죠? 뭐 어디예요? 수감자의 윤곽이 정확하게 빛 속에 떠오르는 모습을 타에서 파악한다. 그 역광선의 효과의 의미다. 이거를 여기에 있는 걸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이 질문을 가지고 지문에서 그걸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지문을 제대로 공부한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지하 감옥보다 일반 감시 감옥이 더 훨씬 수월하게 상대를 포착할 수 있다. 그쵸? 이유는 차이가 있어. 어떤 차이? 충분한 빛과 감시자의 시선이 있어서. 자, 그럼 여기 똑같이 나오는 거지. 일반 감시 감옥은 충분한 빛을 제공해서 수감자들이 전면적으로 노출되어 감시를 피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한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지, 본문에 없는 걸 새롭게 물어보진 않아요. 그쵸? 요런 거 본문에서 잘 찾아내야 하고, 이러한 형태는, 자, 여러분, 이러한 형태는 뭘까요? 이러한 형태는 어떤 형태? 이러한 형태는 지하 감옥일까요? 일반 감시 감옥일까요? 일반 감시 감옥. 지금 여기서 지하 감옥과 일반 감시 감옥의 비교 대조를 통해서 뭘 알아내는 게 목표였어. 일반 감시 감옥의 특징을 알아내기 위해서 지하 감옥 얘기를 한 거지, 지하 감옥은 주인공이 아니죠. 그럼 여기서 이러한 형태는 일반 감시 감옥이에요. 그럼 일반 감시 감옥은 감금은 하되 충분한 빛을 주고 감시하고, 자, 무엇보다 저 감금시설 속에 밀집해 있으면서 혼잡하고 소란스러운 대중의 모습을 보지 않게 해준다. 자, 대중의 모습을 보지 않게 해주고, 얘네들은 각각 분리돼 있어. 분리. 다른 말로 막 파편화된 개인들은 뭐 이런 말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파편화됐다는 건 혼자 이렇게 조각조각 나 있다. 한 명 한 명 떨어져 있다. 분리되어 있다. 자, 사람들은 저마다 감시자가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독방 안에 감금된 채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 주어 누구예요? 문장에서 찾아줘봐. 사람들은.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게? 감시자예요? 수감자예요? 그렇지, 수감자. 자, 그러나 양쪽의 벽은 수감자가 동료들과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양쪽의 벽의 기능, 동료들과 접촉을 차단하는 게 양쪽 벽의 기능. 자, 감시자는 수감자를 볼 수 있지만
수감자가 감시자를 볼 수는 없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죠? 얘는 얘가 볼 수 있는데 얘는 얘를 못 봐. 그러면 평등하지가 않다. 불평등한 관계. 평등하지 않은 관계. 그렇게 말바꾸기를 해도 우리는 그거 맞다고 해야 되잖아? 이 감시가 양방향성을 띈다. 맞아요? 아니지. 양방향성이 아니죠. 일방향성이죠. 얘는 일방향성. 자, 그는 정보의 대상이 되기는 해도 자, 여러분 그는 누구예요? 감시자예요? 수감자예요? 그렇죠. 이 수감자는 정보의 대상이 되기는 해도 정보 소통의 주체가 되지는 못한다. 소통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 아까 선생님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윤서한테 집을 물어봤어요. 윤서야 너 집 어디야? 근데 윤서가 되게 경계하면서 가라메 쪽인데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근데 윤서는 선생님한테 선생님은 집 어디세요? 질문할 수 있어 없어? 질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상무가 너 집 어디야? 서정마을이요. 선생님은 어디세요? 나 햇빛마을. 이렇게 정보의 대상이 될 수 있잖아. 서로. 그런데 정보의 대상이 된다는 말을 그냥 우리가 문자로 받아들일 때 그게 이해가 잘 안 돼. 근데 내가 눈으로 얘를 보면서 내가 이걸 읽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가 의미 파악을 되게 이걸 정확하게 못하고 그냥 대상이 되기는 해도 라는 말을 그냥 마치 영어에서 어떤 영어 문장을 바라보듯이 이걸 내가 받아들이는 건데 정보의 대상이 된다는 건 내가 물어볼 수 있는 존재. 반대로 물어볼 수 있어. 윤서가 나한테 선생님 뭐 어디예요? 집 어디예요? 어디 살아요? 물어볼 수 정보의 대상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정보의 대상이 되는 거. 자, 정보 소통의 주체가 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지가 물어보지는 못한다. 자, 중앙탑과 마주하도록 방을 배치함으로써 그럼 으로써니까 또 앞에가 뭐야? 원인이고 뒤에가 결과. 이런 표지들을 신경 써서 일종의 축을 형성하는 가시성이 강요되는 반면 가시성 누구의 입장에서? 자, 여기 보세요. 가능하다. 시 보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강제로 공개된다. 가시성이 강요된다. 그러니까 누구의 입장에서? 누가 볼 수 있어? 감시자의 입장에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감시자가 볼 수 있다. 여기 감시자가 하고 옆에 써볼게요. 감시자가 눈으로 볼 수 있음. 자, 반면 원형 건물의 분할된 부분들과 완전히 분리된 독방들은 옆방으로부터의 비가시성을 의미하게 된다. 비가시성은 무슨 뜻이에요? 차단. 접촉이 안 된다. 자, 이 비가시성은 누구끼리? 수감자끼리. 자, 이 비가시성은 수감자끼리는 비가시성. 자, 여러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 페놉티콘 일망감시 과목에서는 가시성과 비가시성이 동시에 드러나요. 근데 가시성은 어떤 가시성이야? 수감자가 감시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여지는 가시성. 자, 여기서 비가시성은 뭘 말하는 거죠? 수감자와 수감자 간에 서로 못 보는 그런 비가시성. 그러니까 여기서 가시성의 의미, 비가시성의 의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가시성을 만들어주는 원인을 이 문장에서 찾아보자. 가시성이 강요되는 원인. 그러면 뭐뭐로써 앞에다 찾으면 되겠죠. 어디 있어요? 그렇죠. 중앙탑과 마주하도록 방을 배치하는 게 가시성의 원인이 돼요. 자, 여러분 이 비가시성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이 또 있을 텐데 뭘까요? 완전히 분리된 독방 때문이죠. 이 독방들이 완전히 분리돼서 어딘가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어. 자, 이것이 비가시성을 만드는 원인, 이것이 가시성을 만드는 원인. 자, 이렇게 글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돼, 얘들아.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그 문장에서 얘를 찾아내야 돼. 자, 여기 페놉티콘의 감시 방법 다 정리해놨는데 우리 이거 보면 안 되고 글 보고 공부해야 돼요. 자, 일망감시 과목의 구조와 원리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걸 다시 복습하실 때 이 그림을 보면서
이 그림을 반드시 보면서 뭐랑 연결해야 돼? 글과 연결해서 읽으세요. 자, 선생님이 1문단, 첫 번째 문단 읽을 때 어떻게 했어? 이것은 이런 속성. 그 다음 주어는 이런 속성. 그 다음 주어는 이런 속성. 이렇게 얘기해 줬잖아. 그 부분이랑 글과 연결해서 여기 도넛 부분과 탑 부분을 분리하세요. 창문이 1번 창문 여기, 2번 창문 여기. 탑의 창문은 탑이 이렇게 탑 있다고 치고 탑의 창문은 어딘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글에서 연결해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비가시성은 자 여러분 이러한 나왔어요. 이러한 비가시성은 누구와 누구 사이? 그렇죠. 수감자와 수감자 사이에 비가시성 왜 못 본다고요? 방이 완전히 분리되어서. 자, 이런 비가시성은 질서를 보장해준다. 질서. 이 질서는 누구 입장에서 질서야? 감시자 입장에서 질서죠. 자, 수감자가 죄인이라면 음모나 집단 탈옥 시도, 출소 후에 새로운 범죄 계획 등이 나오면 보통 앞에 2개 이상이 제시돼 있죠. 그럼 열거예요. 그리고 등이 나오면 예시예요. 자, 여러분 등이 나오면 열거와 예시가 동시에 사용됐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자, 등이라는 게 왜 예시냐면요. 이런 거야. 우리가 이렇게 행신고 친구들이 5명이 있잖아요. 이 5명이 모두가 포함되게 기준을 정해서 쪼개는 건 분류예요.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을 성별로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쪼갰을 때 여기 안 들어가는 친구가 없잖아. 그치? 성별. 여기서 뭐 상무기, 희상이. 그 다음에 우리 이렇게 여학생들 이렇게 쪼개는 건 분류잖아? 근데 이런 거지. 행신고에는 예쁜 애들이 참 많다. 예를 들면 윤서, 하은이, 예원이 등 이렇게 하면 행신고 얘네 3명밖에 없나? 행신고 예쁜 애 얘네 3명밖에 없나? 아니지. 더 뒤에 있는데 등이 점점점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예시인 거야. 행신고에 예쁜 애, 윤서, 하은이, 예원이가 예시로 제시되고 등 뒤에 나머지 애들도 있으니까 전체를 포함하지 않으니까 이 열거와 예시가 등 안에 항상 전제되어 있어요. 자, 이 상호 간의 나쁜 영향에 염려가 없다라는 거랑 질서를 보장해준다는 말은 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출제자가 말 바꾸기를 할 수 있어. 이러한 비가시성은 나쁜 영향의 염려를 줄인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맞다고 해야 돼? 틀렸다고 해야 돼? 맞다고 해야 돼. 근데 우리는 그냥 글자의 모양만 보면서 비가시성은 질서 보장해주는 거 아니에요? 왜 나쁜 영향의 염려가 없는 건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개인 교재 풀 때도 이런 경우 진짜 엄청 많아. 똑같은 말인데 사실 그게 똑같다는 걸 알아채지 못하고 이렇게 똑같은 거다라는 걸 우리 생각을 좀 해주고, 병자라면 전염의 위험이 없고 광인이라면 상호폭력을 행사할 위험도 없다. 어린아이라면 남이 한 숙제를 베끼거나 시끄럽게 굴고 수다를 떨어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짓을 방지할 수 있다. 노동자라면 구타, 절도, 공무의 위험을 막아주고 작업의 지연이나 불완전한 마감 작업, 우발적 사고가 발생할 부주의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밀집한 군중들 다양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 집단적 효과로서 혼합되는 개인들, 이러한 군중 형태가 소멸하고 대신 분리된 개인들의 집합이 들어선다. 자, 지금 여기서 병자라면부터 여기까지를 좀 묶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의미상. 왜 그렇죠? 구조가 계속 반복되잖아. 구조가 반복되다가 여기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읽은 이 문장에서 구조가 달라졌죠. 자, 여기서 묶은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의 의미를 좀 분석해보면 여기는 묶은 부분은 어때요? 좀 구체적이야. 좀 구체적이고 이렇다면 하는 가정과 구체적인 적용, 구체적인 사례인 거죠. 이렇다면 이 병자라면, 광인이라면, 어린아이라면, 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밀집한 군중들, 다양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 집단적 효과로서 혼합되는 개인들, 이러한 군중 형태가
소멸하고 대신 분리된 개인들의 집합이 들어선다 라고 했을 때, 자, 분리된 개인들의 집합이 들어선다라는 건 일만감시 과목의 특징이지. 그럼 얘는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쵸? 예시가 아니라 그냥 일만감시 과목에 대한 얘기야. 다시 원래의 개념으로 돌아와서 이 구체적인 예시 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을 분리해줘야 되고, 마지막으로 읽은 이 문장에서도 의미를 분리해줘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일만감시 과목의 특징인 지점과 일만감시 과목의 특징이 아닌 지점. 어디예요? 밀집한 군중들, 일만감시 과목 특징이 아니야. 밀집한, 아니죠. 그 다음에 다양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 아니고, 집단적 효과 혼합, 아니고, 이러한 군중 형태,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일만감시 과목의 특징 아님 구간, 해당하지 않은 구간, 여기 해당 안 한다. 여기 밀집함부터 여기는 일만감시 과목 해당 아닌 구간, 얘는 일만감시 과목에 해당하는 구간. 자, 이렇게 의미를 문장에서 분리해내서 일만감시 과목 아닌 구간 우리 잘 생각하셔야 되고, 그러면 밀집한 군중들, 다양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 집단적 효과로서 혼합되는 개인들, 이러한 군중 형태는 아래 써있듯이 지하 과목과 같은 이전의 감시체계, 이전의 감시체계는 뭐가 안 됐어? 얘네 분리가 안 됐잖아. 그런 감시체계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일만감시 과목 아님. 간수에게는 간수 다른 말로 바꿔치기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바꿔치기 할 수 있죠? 감시자. 감시자에게는 군중 대신 숫자를 헤아릴 수 있고 통제가 가능한 개인들. 여기서 개인들은 누구게? 수감자. 뭐만 세면 돼? 방칸만 세면 돼. 몇 칸 있나만 세면 되잖아. 그리고 죄수에게는, 수감자에게는 격리되고 주시되는 고립된 상태로 대체된 것이다. 그럼 이거는 일만감시 과목의 특징이 맞은 구간이죠? 네, 여기 있는 일만감시 과목의 특징이다. 자, 그리고 우리는 밑으로 내려와서 중간 2. 2로부터, 자, 2로부터 여기서 2는 뭘까요? 방금 안문단에서 읽었던 비가시성의 효과를 말하는 거죠. 비가시성의 효과로부터 일만감시 과목의 효과가 생겨난다. 비가시성의 효과로부터 일만감시 과목의 효과가 생겨난다. 자, 여러분들이 선지에서 비가시성의 효과는 일만감시 과목의 효과를 발생시킨다 라고 했을 때 지문에서 그걸 찾을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1호부터로 함축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서 공부를 해줬을 때 그걸 빨리 알 수 있는 거지. 자, 감금된 자는 누구예요? 수감자. 권력의 자동적인 기능을 보장해주는 가시성의 지속적이고 의식적 상태로 이끌려 들어간다. 자, 문장이 되게 어려운데 수감자는 이러이러한 가시성을 설명해주는 권력의 자동적 기능을 보장해주는 이 가시성을 수식하는 구간이고, 가시성의 지속적이고 의식적 상태. 무슨 뜻이냐면 가시성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은, 그 다음에 의식적 상태, 내가 그걸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이끌려 들어간다. 내가 스스로 그렇게 된다. 그걸 내면화라고 할 거예요. 문제에서 내가 스스로 그런 상태가 된다. 내면화. 예를 들어서 뭐 희상이가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봤어. 근데 그 영상이 뭐 현우지 선생님이 공부 자극하는 막 그런 팩트 폭력 막 영상을 본 거야. 그걸 보고 아, 나 진짜 이렇게 살다가 인생 망하겠다.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고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게 학습 동기의 내면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면화라는 말은 내가 스스로 마음을 그렇게 먹는다. 그게 내면화의 뜻이에요. 여기 보면 감금된 자는 권력의 자동적 기능을 보장해주는 가시성의
지속적이고 의식적 상태, 가시성이 계속 의식되는 거야. 여러분은 알 수 없었겠지만 선생님이 이수경 국어를 처음에 디자인할 때 여기 저기 정리정돈은 선생님이 칸을 짠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수경 국어 본어는 선생님이 칸을 짰거든. 선생님이 처음에 이 학원을 할 때 진짜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인테리어 사장님을 부르지 못했어. 그래서 거의 여기 이수경 국어의 전등 같은 거는 다 내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막 다 고치고 막 거의 여기는 다 내가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 공간을 디자인할 때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는 약간 이 강의실을 세팅할 때 정말 페놉티콘을 생각하고 세팅했어. 제일 처음에 결정된 인테리어가 뭐냐면 여기 데스크 앞에 조명 있죠. 세모, 네모, 별표, 동그라미 그 조명. 그거를 위치를 제일 먼저 정하고 여기 반을 쪼개서 강의실을 하는데 1강의실은 내가 수업할 거니까 여기는 그냥 놔두고 나머지 2, 3, 4 강의실은 이렇게 2, 3 강의실은 통유리로 뚫어놨잖아. 그거 왜 그랬는지 알아? 너네가 공부하고 있잖아. 그러면 그 데스크 자리, 전화기 있는 그 자리에서 보면 너네 모든 행동이 다 보여. 나는 페놉티콘을 생각하고 진짜 이걸 짠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 거긴 처음에 2강의실, 3강의실은 자습실을 하려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거기서 예원이를 자습을 시킨다고 쳐봐. 예원이가 거기서 공부하고 있어. 그럼 예원이는 등을 돌리고 있겠죠? 유리로부터. 예원이 내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거기서 계속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 근데 나는 이렇게 보면 내가 너네 수업할 때 되게 너네 등짝을 진짜 자주 보거든. 2강의실, 3강의실 들어있는 동글동글한 등짝 보면서 등짝 너무 귀엽지 않아? 막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거든. 밖에서는 이렇게 다 보이는데 너네가 수업 듣는 너네는 몰라. 근데 예를 들어서 거기가 자습실이었다고 쳐봐. 그 내가 거기서 뭐 상무기를 거기서 공부하도록 해놓은 거야. 근데 상무기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한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되게 상무기한테 너 공부 당장 안 하면 너를 5층에서 이렇게 집어 던져버리겠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위협을 했다고 쳐봐. 무섭게. 그럼 상무기는 거기서 선생님이 밖에 집어 던질 수도 있으니까 계속 공부를 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내가 의식해. 선생님 지금 쳐다보고 있을지도 몰라. 쳐다보고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계속 생각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똑같이 이 지속적이고 의식적 상태로 이끌려 들어간다가 아까 그 소리예요. 내가 나를 지금 보고 있겠지? 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계속 감시당한다. 그 생각하는 그 상태가 된다. 이해되세요? 자, 감시작용을 중단하더라도 무슨 뜻이야? 선생님이 잠깐 감시 안 하고 화장실 갔다 올 수도 있잖아. 근데 상복이는 뒤를 안 돌아보니까 몰라. 뒤를 돌아보기 전까지는 선생님이 그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 감시작용을 중단하더라도 그 효과는 뭐예요? 감시. 감시의 효과는 계속되며가 뭐랑 연결되게 위에 있는 지속적이고와 연결되겠죠? 그 다음에 권력의 완성이 그 행사의 현실성을 점차 약화시킨다. 자, 권력의 완성이 그 행사는 뭐냐면 실제로 실천하는 것. 감시. 감시를 현실화하지 않아도 어떻게 돼? 그냥 권력이 유지되는 거지. 내가 계속 예를 들어 뭐 PC방에 가서 1시간 동안 게임을 하고 왔어. 근데 내가 엄청 권력이 굳건하면 상목이는 뒤를 돌아다보지도 못하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권력이 완성됐어. 진짜 엄청 막 5층에서 집어 던지는 선생님이야. 되게 무서워. 권력의 완성이 그 권력을 행사. 여기서 행사는 막 그런 이벤트, 막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것. 일을 행하는 것을 현실화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준다. 말을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이해되세요? 권력의 완성이 되면 그것을 일을 실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건축적 장치는 뭐예요? 페놉티콘.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상관없이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감시자인데요. 감시자와 여기 중요한 지점이에요. 상관없이 여기 요 지점 되게 중요한 지점. 상관없이 어떤 권력 관계를 새로 만들고 이를 유지하는 기계 장치가 된다. 이 상관없이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상무기를 감시하는 선생님이 되게 무섭다고 쳐봐. 되게 무서운 사람이야. 진짜 5층에서 막 집어 던지는 사람이야. 근데 선생님이
희상이를 알바로 고용했어. 상복이는 희상이가 안 무서워.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 근데 선생님이 희상이한테 희상아 너 여기 앉아서 상복이를 감시하렴 시켰어. 그럼 상복이는 알겠지. 자기가 공부를 안 했을 때 희상이가 저 무시무시한 선생님한테 일러 바칠 거야. 그치? 그러면 상복이는 어떻게 돼? 똑같은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리고 심지어 페놉티콘의 경우에는 그 꼭대기에 누가 앉아있는지를 내가 알 길이 전혀 없어. 그 무시무시한 사람이 감시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고용한 뭐 7살짜리 알바가 감시를 하고 있는지 난 알 길이 없으니까 상관없이 어떤 권력관계를 새로 만들고 이를 유지하는 기계장치가 된다. 이거 상관없이 중요한 지점이고 요컨대 수감자는 스스로 그 상황을 유지하는 어떤 권력적 상황 속으로 편입된다. 자기가 빠져 들어간다. 그걸 문제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내면화. 문제에서 이걸 내면화라고 해요. 자, 여기 권력을 자동적이고 비개성적인 것으로 만든다 라는 거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다시 보고 나서 샤문단하고 일만감시 과목의 구조는 이제 여기는 일만감시 과목의 구조 봄, 보임의 결합을 분리한다. 즉 봄, 보임의 결합을 분리한다. 우리 아까 이미 나왔거든요. 일방향성. 그러니까 보는 거는 누구야? 감시자만 볼 수 있어. 보임은 누구만 보여져요? 수감자. 감시자는 안 보여. 분리한다. 즉 주위를 둘러싼 원형의 건물 안에서는 어디예요? 주위를 둘러싼 원형의 건물은? 독방들, 독방 감옥들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완전히 보이기만 하고 보여지기만 하고 중앙부의 탑 속에서는 중앙부의 탑 속에 누가 있어요? 감시자. 감시자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밖에서는 탑안이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 밖에서는 어디랑 똑같아요? 탑 밖이니까 이 건물 안에서 똑같죠. 탑 안이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 누가 있는지 몰라. 이런 구조는 이런 구조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런 구조의 내용이죠. 여기 봄과 보임의 결합을 분리하는 구조는 권력을 자동적인 것이며 또한 비개성적인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 권력의 근원은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임 구간 잘 신경 쓰세요. 안임 구간. 이 구조에 있다. 구조가 권력의 근원이다. 이 권력의 근원과 구조가 연결되어 있어. 누가 권력을 행사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누가의 X 할게요. 누군지 안 중요해. 어떤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 우연히 걸려든 그 누구라도 이 구조를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관리 책임자가 부재 중이라면 그의 가족이나 측근, 친구, 방문객, 하인조차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다. 왜? 수감자는 감시자를 봐요, 못 봐요? 못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 구조를 활용하는 동기가 무엇이건 상관이 없다. 여러분 안임 구간 또 나왔어. 어디 X 할까요? 동기. 동기 상관없어. 그것이 경솔한 사람의 호기심이건 어린아이의 장난이건 철학자의 지적 호기심이건 아니면 몰래 살피거나 처벌하는 데서 기쁨을 찾는 인간의 짓궂은 장난이건 말이다. 이런 동기를 열거하고 이런 동기와 무관하다. 이러한 익명의 일시적인 관찰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수록 나오면 비례거나 반비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비례 반비례 혼자 돼요? 안 되지. 앞에 하나 뒤에 하나를 찾아서 비례인지 반비례인지 생각해줘봐. 이 관찰자가 앞에 있는 요소 수록 뒤에 뭐예요? 불안감. 이러이러한 불안감. 이 수감자는 간파될 위험과 관찰된다는 불안감을 더 많이 느낀다. 그러면 관찰자와 불안감의 관계는 어때요? 비례관계죠. 이 관찰자 불안감은 비례관계. 선생님은 비례관계를 플러스로 표시하고 반비례를 마이너스로 표시할 거예요. 수록이 나오면 비례 반비례 생각해야 돼.
자, 일반감시 과목은 아주 다양한 욕망에서 권력의 동질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경이로운 시설이다. 자, 일반감시 과목 아주 다양한 욕망에서 다양한 욕망은 동기가 뭐든 상관없이 권력의 동질적 효과는 무슨 뜻이에요? 어린아이가 감시하든 아니면 뭐 친척이 와서 감시하든 누가 감시하든 그 권력의 상태는 똑같아. 뭐 때문이죠? 수감자는 감시자를 볼 수가 없어서. 계속 그래서 다양한 욕망에서 권력의 동질적 효과를 만들어내는 경이로운 시설이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가면 안 되고 오른쪽 여기 권력을 자동적이고 비개성적으로 만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보자. 자, 일반감시 과목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을 인식하게 하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감시당한다는 걸 내가 스스로 의식화해서 받아들이게 하는 걸 내면화하게 되고 개인의 의지나 동기가 아니라 구조에서 비롯된 권력은 모두에게 적용된다. 자, 그 다음에 벤담은 일반감시 과목이 그렇게 섬세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에 경탄했다. 쇠창살이나 쇠사슬 묵직한 자물쇠도 필요 없다. 단지 구분을 명확히 하고 출입구를 잘 배치하기만 하면 된다. 성과 요새 형태의 건축으로 된 육중한 옛날 과목 대신에 단순하고 경제적인 비약적 구조의 빈틈없는 과목이 들어선 것이다. 그럼 여기도 일반감시 과목 아님 구간과 맞음 구간을 분리해 볼게요. 자, 여기서 쇠창살이나 쇠사슬, 묵직한 자물쇠, 아님 구간, 그치? 일반감시 과목 아님 구간, 또 성과 요새 형태의 건축으로 된 육중한 옛날 과목, 이것도 일반감시 과목 아님 구간. 맞음 구간 어디예요? 구분을 명확히 하고 출입들을 잘 배치하기만 하면 된다. 얘는 일반감시 과목 맞음 구간. 또 어디가 맞음 구간이야? 단순하고 경제적인 기하학적 구도의 빈틈없는 과목, 여기가 일반감시 과목 맞음 구간이 되겠죠? 그냥 문장에서 보고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굳이 외울 건 아니고 그냥 구분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권력의 효과와 강제력은 말하자면 다른 쪽, 즉 감시자 쪽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자신이 감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누구예요? 감시되고 있다는 알고 있는 자는 당연히 수감자는 스스로 권력의 강제력을 떠맡아서 자발적으로 자신에게 작용되도록 한다. 내면의 감시자를 둔다. 감시를 내면화한다. 계속 나왔던 얘기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는 누구예요? 수감자는 감시당하고 있는 사람. 수감자는 권력관계를 내면화하여 무슨 뜻이라고요? 스스로 받아들임. 스스로 받아들여서 1인 2역을 하는 셈이다. 내가 나 스스로를 감시하는 거지. 혼나니까. 자, 그는 스스로 예속화된다. 바로 이런 사실, 어떤 사실? 권력관계를 내면화하는 사실. 권력관계를 내면화하는 사실 때문에 외부의 권력은 누구게? 탑 꼭대기에서 바라보는 감시자는 물리적인 무게를 덜 수 있고 그렇게 막 빡세게 안 해도 돼. 물리적인 무게 막 총이나 칼이나 뭐 회초리 같은 게 없어도 돼. 그리고 점차 그 형태가 희미해진다. 자, 권력이 한계 지점에 가까워질수록 나오니까 우리 또 뭐 찾아야 돼? 비례 반비례 관계를 찾아야겠죠? 앞에 뭐예요? 한계 지점에 가까워지는 정도가 커지면 효과는 더 지속적이고 깊어지며 그러면 더 그럴수록 비례관계다라는 거죠. 단 한 번에 획득되고 끊임없이 갱신된다. 즉 권력은 누구예요? 감시자. 모든 물리적인 충돌을 피하고 늘 앞서서 승리한다. 그러니까 감시자한테만 되게 유리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감시자에게만 유리함. 자, 오른쪽에 여기 자기가 감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누구예요? 수감자. 수감자를 지칭하는 거다.
자, 그리고 이 물리적 권력, 군대, 무력, 총, 칼, 막 이런 거에서 추상적 권력, 감시를 자각해서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자, 그런 것들이 여기 페이지에 나왔고, 자, 이제 끝부분. 일반감시 과목의 기능은 일반화될 수 있는 모델이다. 일반화된다는 건 무슨 뜻이죠? 다른 데도 적용이 가능하다. 자, 이 시설은, 일반감시 과목 시설은 인간의 일상생활과 권력의 관계를 규정하는 하나의 방식,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 하나의 사회적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일반감시 과목의 구조는 오늘날의 여러 가지 변형을 만들어내고 있다. 여기 이수경 국어의 2강의실, 3강의실이 그런 구조의 변형이잖아. 그 가운데에 있는 데스크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변형. 이는 2세기 동안 벤담이 이 일반감시 과목을 개발한 다음에 2세기 동안 그 시설에 대한 상상의 강렬함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말해준다. 그러나 이 시설을 일종의 몽상적인 건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상적 형태로 압축된 어떤 권력 체제의 구조이고, 아까 선생님이 여러분 아까 추상적인가 구체적인가 앞에 특징에서 얘기했던 게 여기가 그 지점이야. 눈치채셨어요? 건물은요, 추상적이야, 구체적이야? 건물은 구체적이지. 근데 일종의 몽상적인, 여기다 하면 안 돼요. 미안해요. 일종의 몽상적인 건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이상적인 대로 압축된 어떤 권력체제의 구조, 어떤 저항도 받지 않고 행해지는 그 기능이야말로 단순화된 건축적이고 시각적인 체계이다. 자, 그것은 뭘 말하는 거죠? 그것. 여기서 그것은 뭘 말하는 거죠? 일반감시 과목. 페놉티콘을 말하는 거니까 여기는 일반감시 과목이 그것이야. 그럼 일반감시 과목은 구체적이에요?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인 대상이지. 과목이니까 눈에 보이는. 자, 얘는 구체적인 대상인데 이 일반감시 과목의 이 구체적인 것이 어떻게 된대? 권력체제의 구조. 자, 그 기능이 단순하고 건축적이고 시각적인 체계. 구조나 체계는 어떤 대상이야? 추상성을 띤 대상. 구조나 체계는 그냥 관념이잖아. 그러니까 이 추상적인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이 구체적인 이 건물이 이런 추상성을 드러낸다. 그리고 여기 일반감시 과목은 추상적인 권력 체제가 시각적으로 제시된 건축 구조, 시각적으로 제시된 건축 구조가 그것은 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권력 체제의 구조, 이런 시각적인 체계가 여기 앞부분에 추상적인 권력 체계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고, 이 문장 좀 특징이랑 연결되니까 좀 중요하고, 사실 그것은 뭐게? 앞에서 그것과 똑같아. 구체적인 일반감시 과목. 구체적인 일반감시 과목은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한 그렇게 하는 정치기술의 형태다. 자, 여러분, 정치기술의 형태는 추상적이야, 구체적이야? 추상적인 거. 근데 구체적인 과목이 정치기술, 구체적인 과목이 권력체제하고 연결될 수 있는 이 구체적인 거가 추상적인 게 연결되는 지점. 자, 이것은 일반감시 과목은 정해진 공간에서 일정한 수의 인간을 감시해야 하는 모든 시설에 적용할 수 있다. 이 구조가 적용되는 모든 것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권력을 완전하게 행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선 그 구조는, 그럼 왜냐하면 앞에가 결과, 뒤에가 이유, 권력 행사 대상의 수요를 증가시키면서 권력 행사 대상의 수요를 증가시키면서 에서 권력 행사 대상은 감시자예요, 수감자예요? 권력을 당하는 대상. 수감자. 수감자의 수요를 증가시키면서 권력을 행사하는 측은 누구게? 감시자. 감시자의 수요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때문이다가 뭐의 이유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의 이유예요? 권력을 완전하게 행사할 수 있다의 이유가 되는 거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자,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러한 특징은 뭐야?
수감자 증가, 감시자 축소. 이러한 특징 때문에 완력을 쓰지 않고도, 완력은 강제력, 폭력을 쓰지 않고도 자발적으로 소리 없이 운용되면서 그 효과가 서로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체제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건물과 기하학적 배치 외에 다른 어떤 물리적 수단을 쓰지 않으면서 개인에게 그 구조가 직접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자, 그러면 여기 이 권력을 완전하게 행사할 수 있는 이 구조, 그리고 물리적 수단을 쓰지 않으면서 개인에게 그 구조가 직접 작용할 수 있기 때문. 그럼 개인에게 그 구조가 직접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서 이것도 인식해주고, 얘는 원인이에요, 결과예요? 이렇기 때문이다 하면 얘는 원인이 되는 거니까. 여기 우선 그 구조는 권력 행사 대상의 수요를 증가시키면서 권력을 행사하는 측의 수요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와 열거되는 때문인 거죠. 얘도 이렇게 묶어볼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자, 이 권력을 완전하게 행사할 수 있다. 자, 이렇기 때문이다. 또한 이렇기 때문이다. 이유가 두 개. 이해되세요? 여기 이유 1번, 이유 2번. 이거 이유 1번, 2번 때문에 권력을 완전하게 행사할 수 있다. 얘가 결과. 그리고 학습 활동으로 가서, 자, 일반감시 과목의 구조, 이거 수감자와 감시자 관계 첫 번째 문단이랑 연결해서 다시 우리 공부해 봐야 되고, 자, 여기 일반감시 과목의 특징을 정리해보자. 이건 여기서 읽을 게 아니라 본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워크북을 해보면서 본문에서 그 답을 하나씩 찾아볼 수 있어야 하고, 지금 여기서 이거 읽어봤자 우리가 어차피 이거 암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외운다고 될 게 아니야. 이 지문 자체에서 정보를 뽑아내는 훈련을 계속 많이 하셔야 돼요. 지문 자체를 두고. 그리고 요거는 좀 읽어보자. 2번. 다음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설명해보자. 일반감시 과목은 일반화될 수 있는 모델이다. 무슨 뜻이에요? 다른 데도 적용이 된다. 자, 이 시설은 하나의 방식과 같다라고 하는 이 지점이 예시답. 자, 여기 윤서야. 예시답 좀 읽어주세요. 일반감시 과목의 기능은 과목 시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존재하는 모든 권력 관계를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일반 모델로 필요할 수 있는 거죠. 네, 여기 과목 시설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었다. 일반적인 모델로 기능할 수 있다. 그래서 뒤에 CCTV 얘기 나오고 막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예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반감시 과목과 권력사회를 비교해서 정리한 거.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아보면 일반감시 과목 현대사회, 그리고 이 과목이 사회, 감시자, 권력자, 수감자, 일반인, 현대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지. 우리가 막 자발적으로 SNS를 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봐주기를 바라고, 내가 이렇게 초라한 옷차림으로 SNS에 올렸을 때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손가락질할까. 사실 아무도 안 보는데 자기 스스로 내면화해서 막 그런 것도 적용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다른 글인데, 일반감시 과목의 원리란 다른 글이니까 다른 글이 나올 때 우리는 관점, 공통점과 차이점에 포커스를 두고 글을 읽으셔야 돼요. 자, 글쓴이가 미셸 푸코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는가? 자, 보기. 하은아, 보기 좀 읽어주세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출근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순간부터 비디오 카메라에 노출된다. 주차장에도 비디오 카메라가 있으면 직장에도 필수회로 텔레비전이 있고 평균 직업부와 편의점에서도 비디오 카메라에 노출된다. 그런데 같은 비디오 카메라가 다른 용도로 쓰일 수도 있다. 내 비디오 카메라가 건너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사생활을 훔쳐보는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비디오 카메라는 우연한 기회에 권력의 횡포를 찍을 수도 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경찰이 흑인 로드니 킹을 집단 구타한 장면도 우연히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있던 사람에 의해 촬영되어 기록으로 남아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벌여왔다. 자, 방금 하은이가 읽은 이 글을 우리는 3등분할 수 있어요. 그쵸? 첫 번째 덩어리는 어디까지일까요? 그런데 앞에까지예요.
두 번째 덩어리는 어디까지일까요? 그렇지만 앞에까지예요. 자, 첫 번째 덩어리를 우리가 요약해보면 뭐예요? 비디오 카메라에 노출된다의 예시, 사례. 구체적인 사례가 열거되는 첫 번째 부분이었고, 두 번째 부분은요? 다른 용도. 그러니까 이 다른 용도는 부정적인 용도, 그치? 비디오 카메라가 사용되는 부정적인 용도. 그리고 뒤에는, 그렇지만 뒤에는 비디오 카메라의 감시 기능에 권력의 횡포를 찍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권력이 긍정적인 건 아니니까. 횡포를 찍을 수도 있다. 여기에 동그라미 할게요. 요렇게 긍정적인 상황, 부정적인 상황과 긍정적인 상황, 여기선 가치 판단이 좀 드러나고, 그래서 사회적 사장을 몰고 왔다. 여기 있는 비디오 카메라가 이렇게 많이 사용된다? 안 좋을 수도 있다? 근데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내용을 구분지어서 구획해서 정리해보면 좀 읽기 능력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관점을 찾아보면 일만 감시 과목의 원리는 시민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감시 제도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럼 얘는 이 CCTV, 비디오 카메라가 페놉티콘보다 여기서 이 미셸 푸코가 말했던 것보다 좀 더 발전된 형태죠. 왜냐하면 우리 사회적 약자가 감시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쵸? 약자가 강자를 감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 이런 차이점이 있었어요. 감시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지만 차이점은 약자가 감시할 수도 있다. 권력자를 감시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요거 정도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거 했어요? 이거 안 했어요? 전혀 안 했어요? 오케이. 그럼 이거 안 하고 우리는 네. 짧게 했었던 것 같아요. 희상인에 반해서는 했어요? 상무기도 했어요? 같은 반. 예원이는 안 했고, 하은이는 안 했고, 윤서는 안 했고. 만약에 시험에 나올 거면은 선생님이 다시 해주실 거니까 그때 다시 얘기합시다. 다시 선생님 만약에 이거 해야 돼 하고 남한산성 해주시면 다시 얘기해 주세요. 저희 했어요. 선생님 누구세요? 요새 선생님 성함 몰라요? 선생님 성함 몰라요? 성함 어떤 선생님이요? 조경자 선자 선생님. 그럼 조경자 선자 선생님이 안 하셨으니까. 여기 윤서 선생님 어떻게 생겼어요? 네? 숏컷이요? 숏컷 선생님? 숏단발에 앞머리 없으시고 숏단발에 앞머리가 없으면 되게 예쁜 사람이겠다. 쉬운 헤어스타일이 아니잖아. 그냥 선생님들 머리. 선생님들 머리요? 어떤 머리지? 같은 수 같아요. 같은 선생님 같아요? 숏단발에 앞머리 없고 하니까. 그러면 숏단발 선생님이 수업을 하셨고 조경자 선생님은 아직 안 하셨으니까 일단 요거 좀 지켜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편의점. 자, 얘는 여기부터 제재연구. 설명문.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설명문에서는 뭐에 신경 써야겠어? 여기서 열거되는 정보가 있을 거야. 정보를 찾아내서 정리하는 느낌으로 읽어주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설명적, 분석적, 비판적. 주제는 편의점을 둘러싼 소비현상, 소비문화현상의 특징, 이걸 얘기하고 그 이면의 시스템에 대한 비판,
설명문이라고 해서 단지 막 다 사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관점, 의견도 있을 수 있다. 근데 뭐가 더 중심일까요? 정보 전달이 좀 더 중심일 때 설명문이라고 하고, 자, 여기 편의점의 성장 비결을 얘기하는데 이걸 영업시간, 매장의 지리적 위치, 운영 시스템, 디자인 등 여러 측면에서 분석해. 1, 2, 3, 4가 편의점이 왜 장사가 잘 될까? 놀라운 성장의 비결은 무엇인가? 해놓고 요 1, 2, 3, 4 네 가지의 어떤 특징을 얘기하면서 그 성장 비결이 이거야 하고 지금 얘기를 해줄 거야. 그 다음에 비판. 자, 여기 2번 특징, 편의점을 도시 문화의 산물이자 도시인들에게 잘 어울리는 상업 공간으로 파악한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편의점을 그냥 편의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도시 문화와 연결지어서 도시인의 삶과 연결지어서 분석한다. 그 다음에 편의점 운영 시스템 이면은 항상 어떤 거예요? 뒤에. 그러니까 이면, 표면이 중요한 거야? 이면이 중요한 거야? 이면이 중요한 거야. 표면과 이면은 항상 이면이 중요한 건데, 이면에 존재하는 주인과 점원의 기계적 노동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비판적으로. 이걸 비판한다. 이면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이 처음 부분에서는 뭐랑 뭐가 연결되고 뭐랑 뭐랑 연결되고 이들의 관계는 어떤지 이런 걸 좀 알아내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구멍가게라는 곳이 있었다. 자, 예전에 동네 어귀마다 구멍가게가 들어서 있던 모습은 기성세대에게 매우 친숙한 풍경이다. 그럼 구멍가게는 예전에, 구멍가게와 예전이 연결되면서 얘는 과거의 장소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 구멍가게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가 아니라, 자, 구멍가게 안임 구간, 여기 안임 구간, 사람들 사이에 사귐이 이루어지고 이런저런 소식이나 소문들이 모여 퍼져나가는 중심지, 소식이나 소문이 퍼져나간 중심지. 자, 이 밑줄 진 부분은 사귐이 이루어지고 소식이나 소문들이 모여 퍼져나가는 무엇의 속성? 구멍가게의 속성.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구멍가게가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슈퍼마켓이 그 자리에 들어서 규모와 가격으로 세력을 확장했고, 그 슈퍼마켓마저 얼마 전부터는 대형 할인점에 밀려나고 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구멍가게에서 그 다음 단계 뭐예요? 슈퍼마켓 그 다음 단계가 대형 할인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두 개를 구멍가게와 슈퍼마켓을 과거로 묶을 거예요. 구멍가게와 슈퍼마켓은 과거에 해당하는 애들. 자, 이제 여기부터는 현재. 대형 할인점이 현재. 슈퍼마켓은 더는 슈퍼하지 않다. 무슨 뜻이에요? 슈퍼마켓은 힘을 잃었다. 자, 하기야, 아예 미니 슈퍼라는 기묘한 합성어가 일찌감치 등장하지 않았던가. 그러니까 슈퍼마켓이 미니가 되었다는 건 작게 힘을 잃어간다. 자, 구멍가게와 슈퍼마켓이 과거의 존재들이 대형 할인점에 위협당하는 가운데 동네마다 속속 들어선 소형 매장이 있으니 24시간 편의점이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편의점을 이렇게 대형 할인점과 24시간 편의점을 현재의 대상들, 얘네는 같이 공존하는 현재의 대상들로 묶을게요. 구멍가게, 슈퍼마켓, 대형 할인점. 편의점은 그럼 어느 때랑 시기가 비슷해? 대형 할인점, 현재의 존재. 자, 1927년 미국에서 생겨나 89년 한국에 첫 선을 보인 편의점은 이 편의점의 시초. 미국에서 생겨나서, 자, 이렇게 첫 선을 보인 편의점은 그동안 규모가 급속하게 신장하여 2006년 전국의 편의점 수는 1만 개를 돌파했고 전체 매출액은 4조 6천억 원으로 매년 10% 이상씩 늘어났다. 그럼 여기서, 자, 여기 급속하게 신장했다가 끝난 게 아니라 1만 개, 4조 6천억, 10%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사용했어. 구체적인 수치를 사용했죠. 하지만 출처는 밝히지 않았어. 만약에 여기서 좀 더 이렇게 신뢰성을 얻고 싶다. 그럼 뭘 밝히면 돼? 뭐
윤희상 일보가 조사한 뭐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출처를 집어넣었을 때 좀 더 우리가 믿을만해지는데, 물론 구체적인 수치만 이렇게 제시해도 좀 더 이걸 믿을 만한 자료라고 생각하게 돼요. 이렇듯 놀라운 성장의 비결은 무엇인가 하고 궁금증을 유발하는 의문문이 사용됐죠. 이 의문문의 기능은 궁금증을 유발하고 이제부터 이걸 말해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은 뭐가 되겠어요? 놀라운 성장의 비결. 편의점의 놀라운 성장의 비결이 다음 구간의 제목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경쟁력은 놀라운 성장의 비결, 그 경쟁력, 이게 연결되는 내용이고, 놀라운 성장의 비결, 경쟁력은 우선 24시간 영업시간 때문이다. 아까 우리 여기서 이렇게 1, 2, 3, 4 묶건 얘가 순서대로 이제 나올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24시간이라는 영업시간 때문이다. 얘가 편의점의 첫 번째 경쟁력. 장사가 잘 되는 놀라운 성장의 비결 1번. 편의점의 성장 비결 1번. 도시인들의 생활 양식에 맞춘 영업시간. 영업시간 때문이다. 매출이 가장 높은 시간대가 밤 8시에서 자정까지.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추론할 수 있죠? 현대인들은 밤 8시에서 자정까지 활발하게 활동한다. 이렇게 해도 여기서 당연히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런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편의점의 성장은 도시인들의 생활 양식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도시인들은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질 뿐 아니라 집에 와서도 밤늦게까지 이런저런 일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본다. 자,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때문에 잠자는 시간이 더 줄어든다. 이러한 생활의 변화는, 자, 이러한 어디부터 어디까지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러한의 내용이죠. 이러한 생활의 변화는 편의점의 신장과 편의점의 성장과 관련된다.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이 우유와 삼각김밥이라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심야에 출출할 때 간단하게 먹을 음식이나 일상생활에서 소소하게 필요한 것들을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조달할 수 있다. 그럼 이건 편의점의 장점이에요, 단점이에요? 배고플 때 이렇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장점이 되겠죠? 자, 우리 그냥 넘어가지 말고 여기 오른쪽에 여기 구멍가게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장소가 아닌 까닭은 무엇인가? 앞에서 첫 번째 문제를 찾아주면 아니라 구간 빼고 뒤에 사귐이 이루어지고 또 뭐 있었죠? 본문에서 찾아주면 네, 소식이나 소문들이 모여들고 퍼져나가는. 자, 여러분 여기 답변과 내가 찾은 답이 일치하는지를 계속 생각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글을 제대로 읽은 게 되겠죠? 자, 그리고 편의점은 주로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있다. 이제 여기 뭐 나올 차례죠? 매장의 지리적 위치. 얘가 2번으로 나올 차례죠. 매장의 지리적 위치. 아까 여기 표에서 봤던 매장의 지리적 위치가 여기 이 구간이에요. 이 매장의 지리적 위치. 여기 안 써있지? 편의점의 성장 요인 2번인데. 자, 얘가 편의점의 성장 요인 2번이에요. 자, 매장의 넓이가 보통 25평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진열된 물건은 1,000에서 200여 종에 이르다. 매우 다양하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물건뿐 아니라 공공요금, 수납, 택배, 휴대전화 충전, 팩스, 꽃배달, 공연 입장권 예매, DVD 대여, 보험 상품 판매, 우편대행, 디지털 사진 인화 등이니까 등 나오면 열거와 예시. 열거, 예시를 사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컵라면 먹을 수 있도록 탁자와 끓는 물이 마련되어 있는데 한국의 편의점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다. 이렇듯 편의점은 집 근처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당장 충족할 수 있는 매장으로서 백화점, 대형 할인점 등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틈새 시장을 잘 개척해 온 것이다. 자, 이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있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2번으로 이거 두 개랑 똑같은 거예요.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있는 거랑 다양한 서비스. 그래서 백화점, 대형 할인점의 틈새 시장을 개척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볼 것이 없고
그 다음에 큰 창고가 없는 편의점에 그렇게 많은 물건을 갖출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이제 여기가 뭐가 나오냐면 영업 전략. 아까 여기 처음에 표에서 나왔던 세 번째, 이 운영 시스템. 여기가 이제 운영 시스템 부분이에요. 3번, 운영 시스템. 그 운영 시스템을 규모의 경제, 유연화 전략 요 두 가지로 이 문단에서 설명할 거거든. 요 두 가지로. 큰 창고가 없는 편의점에서 많은 물건을 갖출 수 있는 비결은 판매와 재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판매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그리고 그 자료에 근거해 하루에 한두 번씩 순회하면서 가맹점마다 볼펜 몇 자루, 라면 몇 개 하는 식으로 완전히 맞춤형으로 공급해주는 배송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럼 이 1번, 2번이 뭘 가능하게 만들어줘요? 첫 번째 문장에 찾아줘봐. 많은 물건을 갖출 수 있는 비결. 이 1번, 2번은 많은 물건을 갖출 수 있게 해주는 이유였어요. 말하자면 전국 가맹점을 관리하는 본사가 상품을 일괄 구매하여 유통하는 규모의 경제.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많이 사면 싸진다. 그게 규모의 경제의 뜻이에요. 많이 사면 싸진다. 그래서 나눠 가지는 거지. 조그만 애들이. 그리고 각 동네에 깊숙하게 파고들어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섬세하고도 신속하게 제공해주는 유연화 전략이 맞물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이 편의점의 운영 시스템이 이 성장 비결 중에 하나다. 세 번째 성장 비결. 홈쇼핑과도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의 원천은 바로 거기에 있다. 바로 거긴 어딜까요? 규모의 경제 더하기 유연화 전략. 이 두 가지가 거기에요. 이해되시죠? 자, 규모의 경제와 유연화 전략이 무엇인지 말해보면 규모의 경제는 본사가 상품을 한꺼번에 싸게 사서 가맹점에 배송하는 방식이고 유연화 전략은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섬세하고 신속하게 제공해주는 방식 하고 우리는 여기 중간 3부터 화요일에 이어서 할 건데 우리 문학 뭐 나갔죠? 동명일기랑 아직 안 나갔어요? 월요일부터 나가요? 우리 혹시 단톡방 있어요? 행신 2학년 단톡방 없나요? 없어요? 다 카톡은 가능한가요? 카톡 안 되는 사람 다 되죠? 근데 요즘 어린이들 트렌드가 카톡을 잘 안 보죠? 몇백 개씩 쌓아놓는다면서 그래요? 요새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던데 난 되게 병적으로 그 빨간 동그라미에 집착하거든요. 그걸 다 없애야 돼. 그게 떠 있으면 되게 막 심리적 부담감이 막 되게 커져가지고 하나하나 다 없애는 게 나의 그 강박관념 중에 하나인데 막 젊은 사람들은 효정쌤만 봐도 막 몇백 개씩 막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새 되게 신기하다. 난 되게 늙었네 막 생각했는데 단톡방을 좀 팔고 거기다가 알려주세요. 월요일에 문학 뭐 나갔어요 이렇게. 우리 화요일에 편의점 마무리하고요. 동명일기를 일단 우선 나갈게요. 프린트로. 혹시 동명일기 프린트 선생님한테 줬어요? 다솔쌤한테? 어제 줬나? 하은이가 어제 줬나? 맞아요. 그러면 스캔되어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프린트해서 준비해 놓을 테니까 화요일에 10시에 오는 겁니다. 선생님이 일요일에 문자 다시 보내줄 테니까 까먹지 말고 꼭 여기로 오세요. 네, 그리고 자습성화 평가 문제집을 화요일까지 풀어오고 화요일에 워크북을 드릴게요. 슈퍼마켓이랑 편의점이랑 그리고 근대 과목의 원리 워크북을 지금 줄까? 아니, 화요일에 드릴게요. 화요일에 받아가세요. 가도 됩니다, 여러분.